엄마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김아연 지음. 직장생활 14년 차. 그동안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고민한 적이 2번 있다. 첫째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 1번, 둘째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 또 1번. 같은 고민이었지만 고민의 결은 달랐다. 나는 전통적인 엄마를 꿈꾸던 사람이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육아휴직 중 남편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안내문이 배달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결혼을 준비하며 남편 직장과 내 직장의 딱 중간 지점에 신혼집을 장만했다. 원래 집은 은행하고 공동 소유하는 것이라는 선배들의 조언에 힘입어 남편이 모은 돈 조금, 내가 모은 돈 조금, 부모님 도움 조금, 그리고 은행 도움을 많이 받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가구주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반 동안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데 결혼과 동시에 내 집을 마련했으니 마냥 뿌듯했다. 둘이 버니 대출금 상환은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 월급으로는 집값을 갚고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남은 돈은 적금을 들기로 했다. 두 사람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신혼 초기 가게는 계획대로 굴러갔다. 10년 상환으로 빌린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으면서도 생활은 여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육아휴직이 시작되니 내 수입은 매달 75만 원이 전부였다. 남편 월급은 여전히 대출금 상환에 묶여 있어 손을 댈 수 없었다. 줄어든 수입에 맞게 허리띠를 확 졸라매는 수밖에. 하지만 아무리 아껴도 아낀 것보다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더 많았다. 적금을 깨고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까지 꺼내 쓰게 되자 슬슬 불안이 몰려왔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그나마 지원받던 75만 원도 끊기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신한은행에서 올해 초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중 27%는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한다고 답했다. 20%는 노후 대비, 18%는 자녀 교육, 6, 8%는 대출금을 갚거나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나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첫 번째 복직을 결정했다. 경제적인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 우선 당장 먹고 살기 빠듯했다. 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아이는 장당 300원짜리 기저귀를 하루에 10장씩 갈아치운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다 보니 철마다 새 옷도 필요했다. 유명 브랜드 옷만 입히고 한우만 고집하는 엄마가 아니었는데도 생활비는 부족했다. 마이너스 가계부를 멈추려면 더 벌어야 했다. 공공정책 관련 싱크탱크인 데모스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미 미국의 가정은 가계 수지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하고 있었다. 럭셔리한 휴가를 보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돈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미래가 불안했다.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직장인 중 85%는 결혼 후 맞벌이를 원했다. 맞벌이 희망자 중 57%는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경제적으로 풍족할 것 같아서 38%는 만약에 경제적 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로 이유를 꼽았다. 육아휴직을 하고 사실상 외벌이가 되니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내심 걱정이 됐다. 퇴근한 남편의 표정이 어두우면 괜히 덜컹했다. 남편과 나 둘 중 한 명이 경제생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 전 지인의 남편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다. 남편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출근을 하는데 더는 볼 수 없었어. 내가 먼저 당분간 일을 쉬라고 했어. 맞벌이여서 결심할 수 있었고 맞벌이여서 감사했어.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남편 혹은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세상에 예외는 없다. 더 현실적인 불안도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당시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들과 설익은 나라 걱정을 하고 기말고사에 IMF 관련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짐작하는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들어가자며 같이 독서실을 다니던 친구가 펑펑 울었다. 이제 너 혼자 독서실 다녀. 이렇게 공부해봤자 대학에 가지 못할 것 같아.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다고 했다. 옆반 누군가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해 가족이 도망다닌다는 소문이 들렸다. 평생 직장 신화는 그렇게 깨졌다. 2004년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덜커덕 입사한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 롤모델 삼았던 선배들도 인사이동 시즌이면 내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다 라며 술자리를 찾았다. 일부는 내 자리를 이어갔고 일부는 기존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이 났다. 열심히 일한다고 승진이 보장되지도 않았으며 젊은 시절 공을 인정해 정년까지 자리를 보존해주는 일도 없었다. 주변에선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합병되거나 흡수됐다는 소식도 들렸다. 어쩌면 이 시대 회사는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직원을 끝까지 품을 능력이 없어진 것 아닐까? 몇 달 전 대학을 졸업한 조카가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 우리 회사 근처에서 근무한다길래 축하 겸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전 연락을 하니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 가르칠 게 많은 막내들부터 사직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저성장 시대 고용 불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집안의 가계 부양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이면 위험하다. 리스크는 분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혹시 모를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일은 해야 한다. 심리학자인 프레더릭 허스버그는 일에 대한 자세나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가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이 요인 이론이다. 첫 번째는 위생 요인으로 이 요인들은 충족되어도 적극적인 의욕이나 직무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만으로 이어진다. 급여, 작업 환경, 대인 관계 등이 대표적인 위생 요인이다. 반면 좋은 평가, 승진 등은 동기부여 요인에 속한다. 충족되면 직무 만족으로 이어지지만 딱히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만으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다시 말해 일에 있어서 위생 요인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값이며 동기부여 요인은 있으면 좋은 플러스 알파와 같은 것이다. 첫 번째 복직을 할 때 나를 움직인 가장 큰 요인은 월급, 즉 위생 요인이었다. 복직을 하자 매달 25일 월급이 들어왔고 위생 요인은 즉시 충족됐다. 월급이 들어오는 만큼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는 조금씩 줄었다. 만족스러웠다.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해요까지는 아니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더 자고 싶었지만 출근해야 돈을 벌지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다. 어느 선배의 말 맞다나 일을 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플러스 알파를 원하게 된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제시됐듯 사람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등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타인의 인정을 받고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존중의 욕구 등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일도 마찬가지다.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누구나 이를 통해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한다. 즉, 이를 먹고 사는 문제지만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허즈버그에 따르면 도전적인 일, 인정, 책임, 개인적 성장, 그리고 내가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의 동기부여 요인에 해당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다. 하지만 고민의 답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임신을 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했다. 다시 복직과 사표 사이 고민이 시작됐다. 첫째 때는 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둘째 때는 조금 달랐다. 필요를 넘어 일을 원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인 클레이튼 M. 크리스텐은 저도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해서 인생에서 허즈버그의 동기부여 요인들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해봤기를 바란다. 만약 그랬다면 그런 경험과 단순히 위생 요인만을 제공하는 경험 사이의 차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 했다. 그랬다. 나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인정받은 경험이 있기에 그 경험이 그리웠다.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었다.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엄마 직장인으로서 동기부여 요인을 충족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전적인 일을 할 기회를 잡고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려면 이상적인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 퇴근 시간에 부장의 저녁 먹고 하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따라 나서야 하고 자정을 넘어 도착한 메시지에 네 알아보겠습니다 즉각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한때는 이상적인 직장인이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했다. 하지만 엄마 직장인인 이상 엄마가 되기 전처럼 일할 수 없다. 일에 몰두할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정도 지켜야 한다. 퇴근 시간이면 가장 먼저 사무실을 나선다.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팀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도 30분은 기본이고 2시간 후에 확인할 때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인정을 받기 쉽지 않다. 평가도 예전 같지 않다. 당연히 승진도 어렵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영혼 없이 꾸역꾸역 출근할 수는 없었다.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했다. 평가와 승진은 주어진 결과다.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을 하면 짜릿하다. 말 그대로 더 잘해야지 의욕이 솟구친다. 하지만 주변의 인정은 외적 동기일 뿐이다. 나 스스로 내 업무에 만족하는 내적 동기가 우선이다. 첫째가 첫 걸음마에 성공했을 때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겁이 많은 녀석이라 며칠을 우두커니 서서 발을 뗄 듯 말 듯 주저주저 하다 쿵 앉아버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성큼 한 발을 내딛었다. 온 식구가 기다린 순간이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이 스스로도 대견한지 박수를 치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다가가 안아주려니 밀쳐낸다. 계속 걷고 싶으니 앉지 말라는 눈치였다. 그렇게 한참을 연습했다. 한 걸음 떼고 넘어지면 주저앉아 발을 들어 발바닥을 살피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한 발로 섰다가 기우뚱 넘어지기도 했다. 그래도 툭툭 털고 일어나 연습하고 연습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지만 춤추는 게 즐거운 고래라면 칭찬 없어도 춤을 추지 않을까? 칭찬을 받아 아이는 더 걷고 싶었겠지만 그보다 걷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재미있어 걷고 또 걸었을 것이다. 복직과 사표 사이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을 해 기뻐하는 내 모습이 아니었다. 일을 하며 그동안 공부하고 배운 것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나였다. 오, 이런 일도 해냈어? 꽤 쓸모있는데? 나 스스로가 대견했던 그 모습이었다.
물론 결과와 주변의 인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 주변에서 축켜 세울 때보다 나 스스로 흡족할 때 내가 이 맛에 일하지 제대로 짜릿하다.